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유기화 기초 강의 1강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장은 대부분의 유기화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와 결합 이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와 결합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원자의 구조를 먼저 알자 얘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쯤에는 이미 그 원자의 구조에 대한 파트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이제 나눠보기 위해서 이 원자의 구조부터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전에 이제 먼저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화학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화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좀 판단을 하고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물질이 변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화학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뭘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보자면은 그냥 물질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원자핵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는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전자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원자핵 사이의 전자들의 운동 상태, 그러니까 뭐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전자들의 운동 상태,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의 운동 상태를 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얼마나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요 화학 공부다, 화학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화학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자들의 거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전자들의 운동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전자들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원자들의 핵전하라든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원자핵 속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으니까 그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자들 스스로, 전자 혼자 있을 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부 다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자들끼리의 반발력이 여기서 전자들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들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다른 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나 뭐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안정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원자들의 핵전하하고 그 다음에 전자들의 반발력으로 전자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라서 사실상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들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일단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 양성자와 중성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쨌든 질량이 아주 큰 입자들이에요. 질량이 큰 입자들. 그리고 요 밑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음전하를 가진 입자지만 어쨌든 질량이 매우 작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의 대략 한 1800분의 1 정도의 질량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가벼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양성자나 중성자들의 질량이 큰 반면에 전하량은 어차피 전자하고 1대1로 동등합니다. 전하량은 동등하기 때문에 질량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느냐, 뭐 간단하게 조금만 예를 들자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물체가 있고요,
큰 물체가 있고 아주 작은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이 두 물체 사이에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질량이 아주 커서 무겁고요. 요거는 아주 가벼워요. 근데 당기는 힘은 둘 다 똑같습니다. 같은 힘으로 여기서도 잡아당기게 되고 여기서도 잡아당기게 된다면은 그때 운동이 더 쉽게 변하는 쪽은 우리가 뭐 이걸 보고 관성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 질량이 작은 입자들의 경우는 관성이 작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아주 쉽게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애들이 더 쉽게 이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자들은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들이라서 원자핵들의 그 운동 상태가 변하는 일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전자들의 운동 상태만이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게 일단 이 원자의 구성 입자들을 살펴볼 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시면요. 그 중에서 원자핵 속에 아까 들어가 있었던 양성자 같은 경우에 이 양성자가 곧 주기율표상에 나타나 있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은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이렇게 되는 거고 양성자가 만약에 20개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원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일반적인 원자에서 중성 원자라고 하는 것들 중성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냥 원자 자체로의 상태를 중성 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 자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1대1로 전하량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중성 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바로 양성자와 전자수가 일치하고 있는 원자 상태다. 단 자연계에서 이렇게 중성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는 화합물은 거의 대부분 18쪽에 있는 주기율표상의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비활성 기체들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신 그 내용대로 뭐 요즘 그 현대적 원자 모형은 전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아주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확률적인 분포로 이 전자들의 운동 영역만을 그냥 대충 예상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원자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넘겨 보시게 되면요.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아주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량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전자들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반응에서 뒤에 저 반응 파트에 넘어가서 전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게 돼서 그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자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 더 이상 크게 할 얘기는 없고 바로 전자 배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화학에서는 일단 원자들의 그 화학적 성질이라든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뭐 맨 처음에 화학 과목 자체가 전자들의 운동 상태를 추적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전자 배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전자 배치를 좀 전에 바로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주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서 요걸로 이제 여기 전자 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은 양자화된, 여기서 양자화된이라는 용어는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이다. 여기서 양자라는 개념은 질량할 때 그 양자에다가 입자할 때 자자를 써가지고 마치 에너지가 이렇게 질량처럼 하나의 단위처럼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최소 단위가 존재해서 에너지 단계도 그 최소 단위 사이의 값은 있을 수가 없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양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이런 걸 볼 수는 없죠. 이런 양자화된 에너지 단계를 보긴 좀 어려운데 아주 작은 이런 원자들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 단위가 너무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는 최소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양자 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들의 그 원자핵으로부터의 위치 에너지 요거를 이제 표현해 가지고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주양자수라는 개념이죠.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소문자 n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소문자 n으로 나타내는 주양자수는 결국 주기율표 상의 주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원자핵 주변의 껍질의 개수를 곧 주양자수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주기 원소들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껍질이, 그러니까 전자들이 발견되는 그 공간의 그 양자화된 영역이 딱 한 가지 종류만 나타난다 그 얘기고요. 2주기 원소가 되면 이 옆에 지금 옆에 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3까지 있네요. 이거는 2주기면은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까지만 있는 원소들을 집합시켜 놓은 것이 2주기 원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3주기 원소를 나타낸 거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주양자수의 개념이고요. 주양자수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첫 번째 껍질 쭉 해가지고 몇 번째 껍질 있냐 요거까지 이 한 원자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양자수가 3인 옆에 나와 있는 이 화합물 같은 경우에 3주기 원소겠네요. 이 3주기 원소라고 하는 이 원소 안에는 주양자수가 1인 경우와 주양자수가 2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집합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의 일단 에너지 단계 몇 번째, 이 제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일단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고요.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니까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져 버리겠네요. 자, 그래서 주양자수를 이렇게 쭉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약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K껍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L,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M, N 이런 식으로 껍질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긴 한데 그닥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나타내는 정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주양자수 값에 따라서 항상 그냥 주양자수가 3이다 그러면 3 하나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2주기 원소는 그 원소 안에 주양자수 1인 K껍질하고 주양자수 2인 L껍질 두 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3주기 원소는 이런 식으로 K껍질, L껍질, M껍질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들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들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전자들의 일단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 용어들 중에서는 바로 이 주양자수가 가장 큰 에너지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원자핵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원자가 원자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원자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또 역시 그 첫 번째 껍질보다 좀 낮아지고요.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쨌든 원자핵 근처에서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은 낮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양자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들이 화학을 조금만 공부하셨어도 심지어는 고등학교 화학만 하셨어도 이건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뭐 모를까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준다 하는 개념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 대충 알고 있는 걸 좀 정확하게 개념 자체를 기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초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고서 좀 고난이도의 내용까지도 이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니까 좀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부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두 번째로 따라 나옵니다. 주양자수가 아까
에너지들을 나타내는 껍질의 개수라든지 껍질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는데, 부양자수는 이제 그 껍질이 정해지게 되면은 첫 번째 껍질이든 두 번째 껍질이든 그 안에 전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전자들이 하나만 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의 전자가 한 껍질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 아까 맨 첫 시간에, 첫 시간이라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전자들의 운동 상태가 원자핵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끼리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껍질 안에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돼 버리면은 이제 전자들 하나하나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양자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껍질 내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그 미세한 에너지 차이, 그걸 나타내는 양자수가 바로 이 부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양자수는 소문자로 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확한 의미를 보자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바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궤도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 궤도함수라는 거는 뭐 궤도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공간, 그걸 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궤도면 궤도지 왜 뒤에 함수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함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확률적인 계산된 그 함수식을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들이 워낙에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운동량을 가졌기 때문에 정확한 궤도를 나타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확률 함수로서 표현했다라는 의미로 이 오비탈을 궤도 함수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 값들은 어쨌든 한 개의 껍질 안에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값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양자수 값이 정해져야지만 이 부양자수 값도 정해지는 이 주양자수의 종속된 값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러면 요거는 1-1까지의 정수. 그럼 뭘까요? 0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2주기 원소인 주양자수 2짜리인 원소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주양자수 2짜리는 2 여기다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부양자수 값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양자수라는 개념이 껍질의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껍질이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껍질 안에 부양자수,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양자수가 2가 돼버리게 되면요. 주양자수 2인 경우에는 부양자수 값은 0하고 1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집합으로 표현했죠. 한마디로 두 번째 껍질에는 0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1이라고 하는 에너지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에너지 차이가 조금 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양자수가 3이 돼버리면 L 값은 이제 0, 1, 2까지 해서 3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다양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각 그 부양자수 값마다 이런 식으로 약칭을 다 붙여놨는데, 부양자수 L 값이 0일 경우에 그때 오비탈의 종류를 우리는 S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값이 1이면은 P 오비탈, 그 다음에 부양자수 L이 2면은 D 오비탈, 부양자수 L이 3이면은 F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옆에다가 이 마디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요. 이 부양자수라는 그 값 자체가 이 의미도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오비탈은 마디가 없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은 마디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고요. D오비탈은 2개, F오비탈은 3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궤도 함수가 바로 이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 마디가 도대체 뭐냐 그러시면은, 마디는 정상파라고 하는 파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들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고 아주 작은 입자들이다 보니까 물리학 시간에 또 역시 현대물리학 쪽에 들어가시면 아니면 파동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해서 물질파의 개념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전자들이 바로 물질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이 거동이 설명이 되는데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자가. 그래서 그 운동하는 영역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영역에서 막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파형처럼 보이게 돼서 여러 개의 파형이 하나의 새로운 파형을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형이 중첩이 돼서 그 파형이 하나의 파형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경우를 보통 이렇게 정상파라고 부르고 있죠. 대표적으로 밑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기타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타줄을 튕겼을 때 기타줄이 원래는 줄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타줄이 쭉 있으면은 여기 손가락으로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기타줄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불룩해지는 이런 징하고 울리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상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상파의 특징은 에너지가 낮을 때는 이렇게 마디가 없다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전혀 진동을 하지 않는 이런 지점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노드 내지는 마디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디가 하나씩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디의 개수, 요 마디의 개수들과 여기에 부양자수 값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일치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 마디수가 딱 나온 걸 보니까 마디수 하나만으로도 이 오비탈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요. 아무튼 그건 저 뒤에 그 오비탈 모양을 다룰 때 거기서 잠깐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파 개념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양자수를 이제 또 살펴보기 전에 부양자수 개념이 더 계속 나오네요. 좀 전에 했었던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각 주양자수마다 다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산해 보여드렸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거를 다 각각 다 따로따로 부양자수 값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은 부양자수는 0 하나뿐이고요. S오비탈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주양자수가 2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이면은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이라는 것과 P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생겨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버리면은 이게 원자 전체인데, 원자 전체에는 첫 번째 껍질엔 S오비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에도 첫 번째 껍질과 동등한 S라고 하는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 단,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동등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 하나, 두 번째 껍질에는 S하고 P오비탈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분자 내에, 아니 이 분자가 아니라 이 원자 내에는 토탈 오비탈이 3개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K 껍질에는 S오비탈밖에 없고, L 껍질에는 S오비탈, P오비탈, M 껍질에는 SPD 오비탈, N 껍질에는 SPDF까지 이렇게 해서 오비탈들이 점점 껍질이 증가할수록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성향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아까 설명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주양자 수도 증가하게 되면은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주양자 수만큼 에너지 차이가 크진 않지만 같은 껍질 내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는 어찌됐든 평균 거리가 조금씩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 수가 증가하면은 전자들의 역시 에너지가 증가하죠.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근처에서 해당 껍질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도 낮아진다. 이것도 주양자 수랑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원자에게서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 원자의 근처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서는 S오비탈 전자가 P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는 원자의 근처에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고,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로 가면 갈수록 같은 껍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각 오비탈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또 나온 건데요. 저 뒤에 가면 오비탈 모양들 다시 보실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겨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마디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없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구형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건 마디가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랑 두 개의 서로 다른 파형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고요.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기 마디하고 여기 마디 두 군데가 생긴 거고요. F 오비탈은 여기 마디, 여기 마디, 여기 마디에서 세 군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자기 양자수와 뭐 이제 또 하나 뒤에 그냥 바로 연결시켜서 볼게요. 스핀 양자수 두 가지 양자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는 뭐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보신다면 그냥 그 앞에서 부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종류,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이게 결정이 됐죠. 그 결정된 각 오비탈들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공간상의 배치를 또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부양자수 값에 종속되어 있고요. 부양자수 값이 0이면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양자수 값이 1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세 종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배우신 대로 S 오비탈이라고 한다면은 S 오비탈은 이미 부양자수가 1로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자기양자수가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짜리란 얘기예요. S 오비탈은. 근데 P 오비탈이 돼버리면은 부양자수가 1로 정해지니까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의 오비탈이 동등하게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S 오비탈은 오비탈의 종류가 S 오비탈로 한 종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는 S 오비탈 종류가 다른 게 뭐 똑같은 종류로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에 보시면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은 한 개밖에 없고요. P 오비탈은 총 3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가면은 S 오비탈은 여전히 한 개고요. P 오비탈은 여전히 3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5개가 쭉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전자들이 많이 더 다양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양자수고요. 자기양자수는 에너지 차이가 없고요. 에너지 차이가 없고 그냥 개수만 다른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각 오비탈별 원자로부터 평균 거리가 달라지므로 전자들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다. 뭐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많은 게 생겼다. 이 정도로만 의미를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M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스핀 양자수는 한 개의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원래는 스핀 방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마다 전자들이 채워지는 공간이 바로 오비탈이라고 그랬는데 오비탈마다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또 스스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전자라고 하는 입자 하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전자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회전을 해버리게 되면요. 어쨌든 회전 공간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발생한 자기장들에 의해서 어찌됐든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그 좁은 공간 안에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반발력을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핀 양자수를 이용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전자간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회전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서 자기장의 방향만이라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그나마 약간이라도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력을 조금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스핀 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꼴랑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 두 개만 존재하는 거고요. 모든 오비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들의 두 개까지만 딱 채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항상 모든 오비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오비탈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오비탈에는 그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만 채워지고 그 이상의 전자가 한 개의 오비탈에 더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스핀 양자수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일단 머릿속에서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별거 아니다, 이건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 내용에 연계시키고 또 연계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니까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기억에다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꼭 그걸 이용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전자 배치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그 양자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신다면요, 이 표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죠. 이것도 어딘가에 그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그림을 퍼왔는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에 S오비탈,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S오비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죠. 빈칸이죠. 그러니까 다른 오비탈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값이 2가 돼버리면은 S오비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는 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 3개.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이 돼버리면은 역시 S오비탈이 또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오비탈이 지금 뭐 여기에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가운데 껴있는 요거는 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거랑 여기랑 해서 이렇게 마디가 하나짜리인 게 하나, 둘, 세 개가 또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렇게 D오비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다주기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해서 F오비탈이 더 추가적으로 생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점점점 했는데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많은 오비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자수를 이용해서 양자수 네 가지를 배웠으니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양자수를 배웠으니까 이 네 가지 양자수를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표현하자라고 한다면은 양자수 표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17번의 경우 원자 번호 17번 CL입니다. 원자 번호 17번을 주기율표상에서 찾아보시면 주기율표상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원자 번호 17번이 CL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양성자가 17개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중성 원자 상태라고 한다면 전자수도 대충 17개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양성자의 배치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전자 배치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요. 17개의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배열되어야 되는데 아까 배우셨던 대로 양자수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껍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양자수가 1이니까 부양자수가 0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오비탈의 종류도 0이라고 하는 거 S오비탈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S오비탈은 동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오직 또 하나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배웠었던 스핀 양자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채워지나요? 2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하나 있고요. 그 S오비탈 하나에 여기 두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표현해도 그래. 이 첫 번째
원자핵으로부터 첫 번째 궤도에는 어차피 s오비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엔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는 그런 화합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껍질은 다 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이게 주양자수죠.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는 원자핵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좀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전자가 채워져야죠. 그래서 s오비탈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가 채워졌고요. 그 다음은 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p오비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양자수를 판단해 보시면은 총 3개짜리입니다. 3개. 그래서 p오비탈이 3개니까 3개의 오비탈에 한 개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최대 2개가 채워진다고 그랬으니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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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총 6개의 전자가 이 p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합치면은 10개네요. 자, 10개의 전자가 이제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어요. 두 번째 껍질은 주양자 수가 2니까 S하고 P까지밖에 부양자 수가 없죠. 다른 오비탈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전자가 채워질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꽉 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번째 껍질로 또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 껍질에 가서는 또 S하고 P하고 D하고 이렇게 세 가지 오비탈이 있는데 그 S 오비탈에는 어차피 전자가 또 2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에는 전자가 모두 6개라고 써 있네요. 이거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6개 아닙니다. 잘못 못하네요. 5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여기 10개 하고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5개까지만 채워져도 17개의 전자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번째 3p 오비탈에 전자가 5개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은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2개씩 꽉 채워져 있는데 마지막 한 개의 오비탈 어딘가 하나가 전자가 아직 덜 채워진 상태, 하나만 채워진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의 배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양자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 배치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 양자수만 딱 봐도 이 화합물이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낼지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복잡한 애들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거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우프바우 원리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우프바우 원리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축조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축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나열해 놓은 원리가 바로 축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자 내에 전자가 꼴랑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오비탈별로 에너지만 쭉 다를 뿐이지 거기에 오비탈별로 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있는 게 바로 껍질별로 에너지가 차이가 날 뿐이에요. 껍질별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부양자 수를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이 정해지면 부양자 수가 결정되는데 그 껍질 한 개 안에 둘 이상의 전자가 있을 때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차이가 조금씩 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따라서 전자가 하나뿐이라고 한다면은 오비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껍질 하나엔 전자 혼자서 그냥 그 에너지를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아무튼 그런데 실제 원자들은 한 개의 전자만 가진 원자가 거의 없죠. 수소 원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화합물들의 경우는 이렇게 전자 2개 이상이 되면은 전자끼리의 상호작용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이한 에너지 차이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별로 본다면 1s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이 이거 1s보단 2s가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2s가 있고요. 2s보단 2p가 에너지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3s가 있을 것이고 3p가 에너지가 좀 높을 것이고 3d도 있겠죠. 그 다음에 4s가 있고 4p가 있고요. 4f가 있고요. 아니 4d부터 써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좀 쓰죠. 그래서
4D가 있고 그 다음에 4F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OS, OP, OD, OF, 점점점, 6S, 점점점 이렇게 쭉 나열될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 첫 번째로 1S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채워지고 2P 채워지고 3S, 3P, 3D, 4S, 4P, 4D 이렇게 채워져야 될 텐데 실제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전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순서를 아우프바우 원리, 다시 말해서 축조 원리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지는 걸로 알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채워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대로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채워지고 여기 네 번째 채워져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는 순서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채워지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요. 3P가 다섯 번째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3D가 아니라 4S가 먼저 채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3D, 4P, OS 순서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런 순서를 결정해 놓은 원리,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축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조 원리는 결국 우리가 배운 양자수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채워지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그 전자끼리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어그러질 수 있다. 비틀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축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축조 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전자들이 순서대로 채워지게 되는가. 밑에 요 맨 밑에 보시면요. 여기 축조 원리에 의해서 전자들이 채워지는 순서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맨 밑에 있는 저 숫자들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진 총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총수.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1S에는 어차피 2개까지만 채워지고 2S에는 4개까지 채워지고 1S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2P까지 채워지면 10개의 전자가 총 토탈 채워졌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요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복잡한 순서로 채워진다.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기율표는 결국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그 주양자수들 있죠. 주양자수들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는 표가 바로 주기율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원자번호 1번 이게 옆에 1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주양자수예요. 주기. 1주기인데 이게 주양자수. 그래서 그 첫 번째 칸에는 전자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헬륨을 보시게 되면요. 저 헬륨의 경우는 첫 번째 칸이고 여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 헬륨이 요 옆에 칸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 헬륨이 있는 게 좋은데 주기율표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요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아무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모두 꽉 채워진 상태가 요 헬륨이 되는 것이고 여기 전자들이 모두 꽉 채워진 상태에 있는 화합물들이 대부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기 때문에 원래 헬륨이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 뿐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1주기 원소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1주기에 해당하는 전자들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전자가 여기 하나 더 채워진 3번 리튬, 두 번째 껍질 S오비탈에 두 개가 전자가 채워진 베릴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로 여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 1쪽, 2쪽 요 영역, 여기는 S오비탈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칸짜리 요 영역, 이 영역은 P오비탈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껴있는 10칸짜리 영역이 있어요. 이 10칸짜리 영역을 D오비탈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거 따로 빼놨는데요. 이 따로 빼놓은 영역이 사실은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로. 여기가 바로 F오비탈 영역입니다. 그걸 실제로 그려놓은 주기율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기율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S, 여기가 P, 이 6칸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F,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주기율표 그릴 때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책이 이렇게 옆으로 널찍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예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따로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F오비탈의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화합물들은 대체로 화학 반응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거라서 일부러 따로 뺀 거고요. 아무튼 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다 앞에서 배우신 양자수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지금 지정해 놓은 영역들만 딱 보시면은 주기율표상에 있는 어떤 원소든지 간에 양자수 표현으로 전자 배치를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래요. 이 코발트 요것만 보더라도 코발트는 원자번호 27번이죠. 원자번호 27번 코발트의 경우는 주기율표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1주기의 S오비탈이잖아요. 1주기의 S오비탈부터 채워지겠죠. 1S에 2개가 채워져요. 그럼 27개까지 채워 나가면 돼요. 근데 1주기는 2개밖에 못 채워지니까 여기서 집어치우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ES가 있고요. ES.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D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P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ES에 2개, 그 다음에 EP에 6칸, 여기까지 꽉 채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10개가 채워진 거예요. 10개. 자, 여기까지 다 차면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에 3S가 있고요. 2개. 그리고 나서 여기 텅 비었죠. 세 번째 껍질에 여기 텅 비어 있고, 여기에 P오비탈이 또 있죠. P오비탈 영역. 그러니까 3P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P 이렇게 써주시고 6개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3D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4S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앞장에서 3P 다음에 4S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4S를 먼저 채워주시고, 여기 D 오비탈 영역은 4주기에 있지만 이 D 오비탈 영역은 항상 자신이 속한 주기에서 이걸 주양자수로 본다면은 여기는 항상 같은 주양자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값을 한 주양자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3D가 돼버려요. 여기 4주기에 있는 D 영역은 4D가 아니라 3D예요. 3D. 그래서 3D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7번째 칸에 들어있는 전자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12개, 18개, 여기까지가 18개네요. 18개에다 2개 더 채우면 20개가 되고요. 20개에다 7개 채우니까 총 27개 딱 돼서 중성 원자 상태의 코발트는 이렇게 27개의 전자를 이런 오비탈 영역에 이렇게 배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신이 속한 영역,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는 게 낫겠네요. 6주기에 있는 F 영역은 주양자 수가 6이라는 소리인데, 이 F 영역은 n에서 마이너스 2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축조 원리에 의해서 채워지는 순서가 더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이상한 거 있죠. 아메리슘이 이런 원자번호 95번 이런 애들도 주기율표 하나만 딱 보면은 얼마든지 전자 배치를 이렇게 쭉 나열해 버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기율표는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험 볼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페이지에 주기율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근데 자주 쓰는 건 당연히 외워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평소에 보기 힘든 생소한 그런 원소들이 등장했다라고 해도 어떤 원자번호 몇 번이고 전자 배치가 대충 우리가 알고는 어떤 다른 원소하고 어떤 식으로 유사한가, 요것만 이제 경향성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주기율표를 굳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주기율표 보는 모양, 그 다음에 전자 배치까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비탈의 모양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미 다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유기화학이다 보니까 일반화학 시간에는 이것저것 다 보셔야 되겠지만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그 탄소화합물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화합물이 이주기 원소고 이주기 원소는 어쨌든 두 번째 껍질까지밖에 껍질이 없으니까 그래 봐야 S오비탈과 P오비탈 두 개의 껍질, 그러니까 두 개의 오비탈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라서 S오비탈과 P오비탈 위주로만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S오비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형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마디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마디가. 근데 이 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구형은 모든 방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에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에 구형으로 동등하게 전자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다면은 이쪽 방향이건 저쪽 방향이건 이쪽 방향이건 원자핵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ES 오비탈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이건 저쪽 방향이건 이쪽 방향이건 다 동등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원자 하나만 지금 다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반응을 봐야 되는데 반응에서는 다른 외부의 다른 원자가 이 원자를 향해서 다가올 거 아니에요. 다가올 때 이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거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종류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건 간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한다면은 모든 방위에 대해서 다 상호작용이 동등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오비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P오비탈하고 S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마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디. 그래서 R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양자수에 따르면 P오비탈은 3개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각각 X축, Y축, Z축상에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X축, Y축, Z축이냐? X, Y, Z축이 지금 보시다시피 수직관계에 놓여 있죠. 수직관계에 놓여 있는 게 어쨌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전자들은 전자끼리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똑같고 전자 밀도도 똑같은 그런 오비탈들이 공간상에서 최대한 3개의 전자들이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축상에 하나 또 수직하게 하나 그 수직하게 하나 있는 게 자기들끼리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뭐 X축에 하나, 그 다음에 Y축에 하나, 그 다음에 Z축에 하나 이런 식으로 3개의 P오비탈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중심에 마디가 하나씩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마디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S오비탈과 차이점이 바로 마디가 존재하고 축상에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디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라서요. 각 축상에 있는 P오비탈들은 이 축 방향으로 다가오는 어떤 다른 원자의 영향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이 축과 수직 방향, 이 Z축이라든지 Y축이라든지 이런 수직 방향으로 다가오는 다른 원자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 때문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축상에 전자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중심에는 마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디 방향, 전자가 없는 방향으로 다가오니까 전자들이 상호작용할 일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일 큰 핵심적인 개념들이 뒤에 반응해도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업에서 계속 따라 나오니까 계속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비탈 모양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간 생각이에요. 일반화학 시간에 뭐 거의 대부분 배우시는 용어들일 텐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옥텟 규칙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옥텟 규칙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8전자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8전자 규칙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는 거예요. S와 P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채우려는 경향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보셨던 코발트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발트. 이게 원자번호 27번이었죠. 전자 배치를 보시면은 1s2, 2s2, 2p에 6, 3s2, 3p에 6, 그 다음에 4s2, 그 다음에 3d에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화합물은 현재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죠.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냐고 이렇게 판단하느냐면은 보시다시피 첫 번째 껍질은 꽉 채워졌어요. 두 번째 껍질도 꽉 채워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껍질도 보시면요, 꽉 채워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S하고 P는 꽉 채워졌어요. 근데 네 번째 껍질, 마지막 껍질, 제일 바깥쪽 껍질, 그걸 여기서 최외곽 껍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최외곽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외곽이 아니에요. 세 번째 껍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껍질에는 7개가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S가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빼시고 가장 주양자 수가 큰 요 영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바로 최외곽입니다. 요게 바로 최외곽 껍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발트를 봐도 그렇고 다른 원소를 봐도 그렇고 축조 원리에 따라서 언제나 S 또는 P 오비탈만 최외곽에 놓이게 됩니다. S 아니면 P 오비탈 외에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들은 절대로 최외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오비탈 설명한 거 있죠?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 끝까지 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봐도 보시다시피 7이 제일 크죠. 7하고 여기 7 두 개를 합치면 요건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네요. F하고 D는 어쨌든 7이라고 하는 값 안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외곽으로 치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뭐 다섯 번째 껍질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전자 배치를 쭉 보시면은 언제나,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최외곽이라고 하는 이 최외곽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어쨌든 S하고 P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외곽 껍질에는 S하고 P밖에 없는데 그 S하고 P에는 어쨌든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옥텟 규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P가 없으니까 그냥 1s만 꽉 채워도 최외곽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1주기 원소는 8개의 전자를 가지지 않고 2개의 전자를 가져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생기는 2주기서부터 2주기 이후에 더 높은 주기 원소들은 전부 최외곽은 S하고 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채우려는 경향이 바로 옥텟이다. 그렇다면 왜 채우려고 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학 물질들이 원자핵을 이렇게 싹 구성하고 있으면 원자핵은 어쨌든 동그랗게 생긴 중심에 원자핵이 하나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제일 바깥쪽 껍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 껍질에 전자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전자들이 만약에 빈틈없이 모든 영역에 꽉꽉꽉꽉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원자핵 속에 발생하는, 아유 갑자기 이게 이상한데요. 원자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성자의 핵전하 있죠? 그 플러스 전하. 그 플러스 전하가 이 전자들하고 인력을 작용시키고 있긴 있지만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전자들은 또 마이너스 전하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1대1로 전부 매칭이 돼가지고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부에 다른 원자가 있고 다른 원자에도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외부에 있는 다른 원자의 전자를 이 핵전하가 잡아당길 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이건 별로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어디 한 군데가 없어요. 전자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생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에 있는 원자의 다른 전자들은 이 원자핵의 핵전하를 여기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차단시키질 못하니까
이걸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화합물, 이 원소하고 다른 원소가 서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반응을 잘 안 하다가 꽉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물질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 불안정 이런 개념은 사람이 그냥 판단하기 좋으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개념일 뿐이지 전자 배치를 옥텟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안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화학적 성질이 낮아지게 되는 전자 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은 더 개념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어딘가가 채워져 있지 못하고 듬성듬성 되어 있다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비워져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반응성이 커지게 된다. 그걸 보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외부 원자와의 상호작용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옥텟 규칙, 이 화합물의 반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훈트의 규칙은 그냥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뭐 에너지가 동등한 오비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일반학적 개념이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또 따라 나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외우고 다닌다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최외곽 전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하고요. 금속은 대부분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양이온을 만들기 쉬운 원소들의 성질, 그걸 이온화 에너지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이 두 개가, 전자친화도가. 그래서 전자친화도의 경우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가해 주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방출되는 에너지. 그래서 얘는 필요한 에너지고요. 이건 방출되는 에너지.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 요거는 얘가 하는 일,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안정해지는가, 흔히들 안정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나오기 쉬운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의 개념은 결국 음이온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합물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비금속들의 성질로서 대표적인 성질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전자 친화도하고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또 학생들 사이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전기 음성도는 바로 전자 친화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공유한 전자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은 그냥 원자 하나의 독립적인 성질이다 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는 언제나 공유한 전자쌍이니까 다른 원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원자가 또 다른 원자와 사이에서 동시에 원자핵들의 인력을 작용하고 있는 전자쌍이 꼭 있어야 되겠고, 그 전자쌍에 대한 상대적인 세기,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세기로, 이렇게 상대적인 세기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둘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CO 이렇게 되어 있고요, C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뭔가
어떤 화합물이 있어가지고 전자쌍을 이쪽에다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원소는 누가 되겠느냐? 그럼 보시면은 산소하고 Cl 중에서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높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산소가 뺏어가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O-가 되고요. 전자가 남아돌게 되고 여기로 Cl이 있고요. 여기에는 A가 들어가서 붙어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서 음전하를 띠긴 했지만 산소보다 사실 Cl이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 친화도가 높아요. 원자 하나가 여기에 결합해서 공유한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혼자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향은 얘가 산소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산소가 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쌍을 Cl한테 줘버리고 Cl이 뚝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센데 산소가 Cl한테 전자를 주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이렇게 여전히 붙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Cl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별거 아니지만 전기 음성도 전자친화도 확실히 구분을 해 놓으시면요. 왜 이렇게 가는지 납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 용어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반응을 설명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저야 아무 생각 없이 다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긴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전자를 가져가요. 근데 전자 친화도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은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